학생들 마지막 우리 이 이론과 제도의 마지막 장 환경행정과 환경분쟁조정 제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환경행정인데 왜 이 제목을 환경분쟁조정까지 했는가 하면은 환경분쟁조정은 환경행정 내에서도 좀 더 독특한 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환경분쟁조정이라는 것은 준사법적, 원래 사법부가 해야 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행정부에 준사법권을 부여해서 하는 그런 행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행정은 행정이지만은 따로 하나 이렇게 이름을 지어 가지고 그걸 했어요. 자, 어, 강의 내용을 보면 강의 개요는 첫 번째 이 행정기구는 어떻게 역사는 어떻고 다른 나라는 또 어떠냐 이제 행정기구에 대한 걸 우리가 한번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의 환경행정 그 기구에서 하는 거 말고 환경부 말고 다른 부처에서 하는 이 행정기관의 업무는 어떤 게 있느냐 뭐 국토교통부에서도 환경 관련 일이 있고 또 뭐 노동부에서도 일부 있어요. 그런 여러 부처에서 하는 그런 환경 업무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가 바로 핵심 내용이죠. 환경 행정 내용은 어떤 게 있느냐 그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우리 봤지만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내용 중에서 많은 것들은 또 뭐 지방부처에 이전을 해요. 지방자치단체, 다시 말해가지고 서울시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서 또 자기들이 환경행정을 하죠. 근데 왜 이게 지자체에서도 환경 관련 일이 많아요. 사실은 앞으로 아마 그 지자체 서울시라든지 뭐 이런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 일 중에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환경일이에요. 상수도 사업본부 먹는 물 문제 우리 수돗물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청소사업본부 쓰레기 문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문제 뭐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일부 요약해서 보도록 합니다. 행정기구를 보면 말입니다. 최초로 이 환경행정기구가 독립환경행정기구가 생겼던 나라는 바로 이 스웨덴. 뒤에 우리 다시 보겠지만은 바로 그 영국 같은 데서 계속해서 그 오염물질이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그것이 스웨덴의 이 산성비를 일으키고 뭐 하니까 그 스웨덴 같은 나라가 가장 먼저 그리고 여기서 뭐였어요? 1972년도에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도 여기서 개최되고 앞선 이런 그 환경 관련 일을 한 거죠. 스웨덴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70년도에 이제 드디어 미국의 EPA가 만들어졌어요. 바로 이 미국의 EPA, 바로 이 그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러클하우스 이 사람이 초대 환경청장인데 초대 환경청장을 대법 그 원장 앞에서 이제 선사하도록 하는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조직이 달라가지고 미국의 이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이렇게 그게 돼 있어요. EPA가. 그런 식으로 이것이 이제 만들어져 있고, 미국의 연방환경보호청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영국의, 이 뭐라 그러나, 환경청이 그 당시에 설립이 됐어요. 물론 그 이전에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방에서는 이 환경행정이라는 것이 원래 뭔가 하면 필요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방에서 대기오염 문제, 쓰레기 문제, 상수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있고 하니까 지방에서 먼저 그걸 했어요. 벌써 1800년대 뭐 이럴 때 영국 런던에서 그런 그걸 하고 미국에서도 뭐 시카고라든지 뉴욕이라든지 그 있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1년도 1년 뒤에 프랑스, 캐나다, 일본에서 이것이 이제 환경청이 설립되고 했고 지금 80년대에 와서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독립환경행정 기구가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에 80년대에 방금 봤지만은 이 환경청이 만들었지만은 그 이전에는 바로 보건사회부에 이게 다 건강 문제와 밀접하게 관계되니까 보건사회부의 이 보건국 밑에 환경위생과 공회계라고 아주 작은 조직이죠. 물론 환경위생과도 말은 환경위생까지만은 여기에 병균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위생 문제가 많이 관련되어 있고 그 안에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이런 것들을 다루는 공회계라는 아주 작은 조직이죠. 전체 해봤자 뭐 직원 뭐 5명 이내로 되어 있는 계가 하나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점점 일이 많아지고 커지니까 73년도에 공회계가 공회과가 되고, 그렇죠? 공회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공회과가 다시 수질보전과 대기보전과로 나누어진 거죠. 이렇게 이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78년도에 드디어 이 환경 관련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대기는 어떻고 수질은 어떻고 뭐 하는데 이게 바로 78년도에 국립환경 연구소가 만들어졌어요. 내가 미국에 가기 전에 잠시 여기에 국립환경연 그 당시에 불광동에 있었어요. 지금은 인천에 있지만은 여기에 내가 인턴을 한 적도 있어요. 한 적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에는 2011년부터 13년도까지는 내가 여기에 이것이 조직이 커가지고 과학원이 국립환경과학원이 됐죠. 그 과학원장도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옛날에 인턴 하던 데를 다시 내 원장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연구기관이 먼저 생겼죠. 이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청이 생겼는데 그때 청에 3개국 13개 과 뭐 4개 담당관 뭐 이런 건데 3개국은 뭔가면은 수질, 대기, 폐기물 뭐 이런 식으로 그 밑에 이제 관련되는 과들이 있었고 담당관이라는 것은 뭔가면은 국이나 과에 소속되지 않고 청장이 직접 같이 일을 하는 그런 관들을 이제 이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이 청 하나로 가지고 모자라니까 86년도에 6개 청으로 지청을 두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 관련 일들이란 게 지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광주, 부산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원주 이렇게 강원도 쪽은 이 춘천보다도 원주가 그 접근성이 나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도 원주청이 있죠. 환경부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90년도 와가지고 점점점 규모가 커지니까 처로 성격을 한 거죠. 이것이 이제 환경청이 만들어졌을 때, 처음에 우리나라도 이 80년도에 환경청이 만들어졌을 때, 저걸 했어요. 그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유엔에서 자문관이 와 있었어요. 내가 그때 미국에 가기 전에 81년도에 미국에 가기 전에 국립환경연구소에 인턴을 하면서 그때 이 자문관도 만난 적이 있어요. 보면은 그 초기에는 외국에서 와가지고 행정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유엔의 자문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도에 점점 일이 많아지고 하니까 천은 뭔가면은 청은 보사부 산하지만은 천은 뭔가면은 국무총리 산하예요. 그리고 장관급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잠실에 이게 사무실이 있었는데 어, 내가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여기에 가본 적이 있어요. 이 처에 가보고 이게 처에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은 94년도에 환경부가 되었어요. 환경부가 이 독립된 이것도 같은 장관급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환경처 장관은 국무총리에 통해 가지고 모든 정책을 해야 되고 부가 되면은 직접 이제 국무위원으로서 직접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훨씬 더 한 단계가 높고 근데 이게 뭐냐 낙동강 페놀 사건 나가지고 이제 이 단 4년 만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80년도부터 89년 12월 31일까지를 환경청 시대라 하고 90년 1월부터 이제 여기 보면은 94년 12월 20일까지를 여기를 다시 적으라 하죠. 환경처 잠시 그래 뭐 한 5년 정도 되죠. 이따가 다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환경부인데 이 자료가 뭐냐면은 처음 환경청이 생길 때는 339명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2,000명 가까이 국이 새로 생기고 뭐 했던 이런 것들의 역사가 나와 있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의 이 행정기구치고 말이에요. 가장 빨리, 가장 그 뭐라 그러나 급속히 늘어난 그런 곳이 바로 환경부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류 거기는 저 구성원이 엄청나게 그만큼 일이 많고 지금 뭐 우리나라의 외무부라든지 뭐 다른 부처보다도 이 부처가 가장 빨리 그렇게 큰 부처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환경부의 이 조직 기능을 한번 말해요. 환경부의 조직을 보면은 여기에 뭐 우리가 조직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왜냐하면은 매번 이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바뀌어져요.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고 뭐 대변인도 있고 보좌관도 있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는 뭔가 하면 뭐 자연 보전 이게 뭔가 하면 생태 이런 쪽이죠. 그다음에 자원순환 이게 폐기물 쪽이에요. 대기가 있고 상하수도가 있고 환경보건 쪽이 있고 그 나머지는 뭐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행정에 관련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앞에 나왔던 이 마크가 뭔가 하면은 바로 환경부 과거의 환경부 로고예요. 지금은 이제 모든 부처를 다 하나의 태극 마크로 통합을 해가지고 좀 그런데 환경부의 이 독특한 이 마크가 옛날에 있었던 거죠. 근데 다시 또 살아날지 모르지. 근데 여기 보면은 산이 있고 태양, 뭐 에너지, 그 다음에 뭐 새 이런 걸 형상화해 가지고 과거에 돼 있던 그런 거죠. 또 이게 이번 정부에 돌아가지고는 말이에요. 물을 이렇게 한 세 개로 나눴어요. 물을 너무 뭐 좋아해서 그런지 물통합정책국, 물정책국, 수자원정책국, 그리고 무슨 뭐 다른 거는 조그만하게 조직을 바꿔놨는 거죠. 이 생활환경정책실 안에 대기, 기후변화 뭐 매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라 그러나 뭐 보건 문제 또 화학 물질 이런 걸 다 관리하게 생물 다양성 우리가 배우는 폐기물 뭐 자원 순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각 과들 그다음에 교통 환경 이거는 대기 오염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 가지고 됐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는 뭐 그런 조직 내에 환경부 내에서 국이 바뀌고 뭐 이런 거는 뭐 정부마다 다르니까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지만은 환경부 아래에 말이에요. 소속 기관이라는 게 있고 산하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소속 기관은 같은 공무원이에요. 같은 공무원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환경부로 본부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내려올 수도 있고 뭐 공무원으로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산하기관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기업이에요. 공기업이에요. 그 소속기관 내에 이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뒤에 나오면 우리가 보는 근데 조그마한 조직이에요. 그 다음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거의 한 900명, 1000명 가까이 되는 엄청난 큰 이 산하에 다시 금강 물환경연구소, 뭐 낙동강 물환경연구소, 그 다음에 대기 측정소도 여러 곳에 뭐 울산 대기 측정소 곳곳에 산하기관이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과거에는 이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이게 다 뭐냐면은 국립환경과학은 아래에 있던 하나의 부서였어요. 근데 이게 독립돼 가지고 여기서 환경 공무원들 교육시키는데
환경 공무원 교육 말고 일반 그 환경 관련 직장에 있는 기업체에 있는 사람도 불러가지고 이제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데 옛날에 국민과학원 내에 교육부라고 있었던 것이 독립해가 생물자원관도 옛날에 그 생태 그 환경생물부가 이제 독립해가지고 관이 되고 뭐 이렇게 돼.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온실가스 문제, 화학물질 그 밑에 한강유역 환경청, 낙동강유역, 검강유역 이런 식으로 각 청들 봐요. 그 다음에 원주, 대구 뭐 이런 식으로 각 지청들이 있죠. 다 이 청장들이 본부에 오면은 국장급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말고 이제 이 공기업이 뭐냐? 한국환경공단. 이게 이제 그 아주 좋은 공기업이죠. 이게 지금 여기도 한 2,000명이 넘는 그런 또 직원이 있고 산하기관도 있고 이게 하수 처리장 만들고 관리하고 전국에 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 다음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이거는 뭔가 하면은 설악산 국립공원 이런 거 있긴 해. 우리나라에 한 20몇 개의 국립공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산림 여러 가지 자연 생태 뭐 이런 쪽에 관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주로 이제 산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아주 좋은 직장이죠. 이도 공기업이죠. 보면은 인천에 있는 거지. 환경산업기술은 이거는 이제 불광동에 있는데 이것도 아주 좋은 그 여러 가지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연구비도 지원하고 하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국립생태원 지금 서천에 생기는 거죠. 여기 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거는 공무원이 아닌 그런 조직이에요. 여기에 연구하는 생태 관련 연구를 많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청으로서는 기상청 기상청이 원래는 환경부 산하가 안 있는데 2008년부터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돌아가 있죠. 이거는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에 내가 원장으로 있을 때 로고를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로고를 쓰다가 여기도 다 뭔가 뭐 로고가 통합되는 보는 바람에 안 쓰는 건데 여기 N 산을 말하고 I 사람 E 태양 R 강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나뭇잎 뭐 이런 식으로 형상을 했는 건데 이걸 넣는 이유가 바로 1978년도에 우리나라의 환경부보다도 먼저 생기는 연구기관이다. 그래서 NIER이라고 그러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그리고 이게 환경부가 지금 어떻게 일을 하느냐. 행정조직은 이렇게 돼 있고 연구조직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실행 여러 가지 뭐 사업들 관련되는 사업들 하는 이런 식으로 양날개를 가지고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국립환경과학원 밑에 여러 가지 이제 낙동강 건강 물환경 연구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환경공단 이 환경공단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영남, 호남, 충청, 수도권 이런 식으로 지역본부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타행정기관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타행정기관에 우리가 환경 업무를 보면 말이에요. 타행정기관에 이런 식으로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원자력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농업 분야의 축산, 농업용수 문제, 뭐 저수지 이런 거 다 이제 농축산식품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해한 독극물 문제 여러 가지 이제 공장 같은 데서 쓰는 그런 것들 공업 배치 산업단지 관리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여기 산업통상자원부는 여기에서는 원자력 안전 문제를 하지만은 핵 폐기물 문제는 여기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왜냐하면은 한수원이라 해가지고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소가 여기서 관리를 해요. 수력발전소도 이게 전기 생산 때문에 여기 에너지 문제가 다 여기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한다.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도 결국은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 원자력 발전소도 여기서 다 관리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상당히 많은 산업통상자원부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그걸 해줘요. 그래서 그 우리 학생 중에 하나는 박사학위 한 친구는 여기에 관련되는 연구소 판교 같은 판교에 있어요. 그런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는 과거에 수자원 문제가 국토교통부에 있었는데 이것이 일부 이제 환경부로 오고 그 말고도 하천 관리라든지 국토 전반 관리가 전부 다 뭔가 환경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교통부에서 자동차 문제가 여기 되니까 자동차 형식 승인 뭐 성능 시험 이런 것도 하죠. 해양수산부가 이제 또 환경과 관련이 많아요. 특히 해양오염 문제는 원래는 이게 해양 환경 관리를 환경부에서 하다가 해양수산부가 새로 생기면서 해양수산부에 갔어요. 이게 실제로는 이게 환경부에서 이게 해양의 환경 문제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왜 해양수산부로 갔나 하면은 해양수산부로 가야지 해양경찰이 해양수산부 소속이니까 실제로 여기에 이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감시하고 이런 권한들이 그 바다의 환경 감시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환경부가 어렵다 해가지고 이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그걸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노동부도 봐요. 노동부도 보면은 직업병 문제, 뭐 작업 환경 문제 이런 것들. 또 하나 독특한 것이 뭐냐면은 문화체육관광부 천년기념물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게 환경부 그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 뭐 그래서 설악산 국립공원 같은 데서 사냥 같은 거를 사냥 때문에 지금 뭔가 뭐 케이블카를 못 만들지요. 그 사냥이 뭐냐 천년기념물이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케이블카 만들지 못하고 하는 것들. 아주 독특하게 우리나라의 이 천연기념물이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것들도 다 뭔가 뭐 환경부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하죠. 그리고 산림청 같은 경우는 이 상당히 이 환경과 아주 밀접한 거예요. 과거에는 산림청이 주로 이제 경제적인 문제, 산에서 여러 가지 뭐 경제성 이런 것들을 많이 되는데 지금은 거의 산림청에서 하는 일이 환경부의 산림 환경 보전이 주로 돼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결국은 기상청 모양으로 환경부 산하로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이에요. 여기가 하고 농촌진흥청 같은 데서는 뭐 하는가 하면 토양 검증 우리는 토양 오염이 중요하지만 농촌진흥청은 토양의 비옥도 이런 문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쪽에 토양의 비옥도 조사를 하는데 우리는 토양 오염을 조사하고 하니까 이것도 간혹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타행정기관도 이 환경부 그 타행정기관도 환경 관련 일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걸 다 우리 환경부에 가져오면은 또 이 문제가 또 그 부처 내에 또 문제와 관련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으면서 이런 문제가 환경부하고 관련될 때는 양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함께 계획을 세워 나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이런 부처하고 관련되는 일이 있으면은 환경부의 또 관련 부처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정책을 세우고 또 실행도 하고 이렇게 나간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이제 중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앞에 1, 2는 뭐 하나의 개론, 서론 같은 그런 일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행정 내용은 어떠냐? 환경행정 내용은 크게 학생들이 네 가지로 알면 돼요.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수립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도 하죠. 첫 번째 하나가 그러고 두 번째가 뭐냐? 환경규제예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걸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환경 경찰권이죠. 환경 그 감시 경찰 뭐 이런 쪽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환경 보전 사업이에요. 환경 보전 사업. 하업 처리장도 짓고 오염된 하천 정화도 하고 뭐 이런 거죠. 바로 네 번째가 이제 앞에 내가 이야기했죠. 환경 분쟁 조정.
원래는 이게 사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고 피해 당한 사람 또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어 가지고 그 피해자가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얼마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사법부가 다 맡아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 문제는 뒤에 가서 내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 사법부에서 해야 하는 일을 준 사법권을 행정부에 줘가지고 이걸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환경 규제와 이 환경 피해 구제는 공해법 시대에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환경보전사업, 환경보전계획 이거는 뭔가 하면은 환경법 시대에 와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죠. 그런 식으로 크게 4개 보면은 그 말고 이제 환경지식 정보 보급, 환경산업 육성, 국제협력 이거는 뭐냐? 이것이 바로 저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은 기타 정도 환경부에서 해야 하는 바로 기타 업무 정도로 알면 돼요. 기타 업무 정도로 알고 또 이것 말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환경부 중앙환경부에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밑에 지금 서울시라든지 경기도라든지 또 그 밑에 군 또 우리 서울에 있는 구청 그 지방환경행정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제 일부 중앙에서 하는 것 말고 또 지방에서 해야 하는 것들은 밑에 위임하고 위탁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환경행정 내용은 크게 4가지에다가 기타 하나 그 다음에 지방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은 생각하면 될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은 이제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 아까 제가 그랬죠. 크게 4가지 환경보전 계획, 환경규제, 환경보전사업, 피해구제, 기타. 근데 바로 첫 번째 바로 환경보전 계획.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환경 기준을 설정하고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환경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환경 기준은 뭐냐? 학생들이 여러 번 이제 개론부터 들어왔던 거죠. 환경 기준. 이걸 우리가 뭔가 하면 앰비언트 스탠다드라 해가지고 강이라든지 강의 수질 문제 또 뭐 대기 서울시 대기 문제 바깥에 외부에서 그 외부 환경에 대해 가지고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스탠다드. 이게 바로 앰비언트 스탠다드 환경 기준인데 이것이 뭔가 하면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해야 될 환경 수준을 우리가 뭔가 하면 환경 기준이라 그런다.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한 거는 뭔가 하면 78년도에 이게 처음 생긴 거는 미국에서 1907년에 수질 기준이라고 강에서의 그 수질을 얼마나 유지해야 되느냐 그때 이제 처음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때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 환경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뭐 대기, 수질, 소음 등등 환경정책기본법에 이 환경 기준을 언급하고 거기에 제시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환경 기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환경 기준은 말이에요.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판정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규제 기준이라고 있네요. 근데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법에서 말하는 환경 기준은 바로 이 규제 기준을 말해요. 스탠다드. 스탠다드는 하나의 법이에요. 크라이테리아 판정 기준은 법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과학적으로 기준이에요. 과학적으로 공기에 미세먼지가 얼마 정도 있으면 괜찮으냐. 아주 이상적인 과학 기준이죠. 이거는 뭐냐? 근거가 뭔가 하면 환경 독성학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미세먼지도 그렇지만은 강의 이 수질도 말이에요. 강의 한강의 이 수질이
BOD가 얼마여야 한다. 또 거기에 용존산소 DO가 얼마여야 한다. 이것도 뭔가 하면은 강에 사는 물고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강에 사는 강의 생태계를 근거로 해가지고 바로 환경 독성학의 기준을 해가지고 이 판정 기준을 만들어요. 근데 이 판정 기준을 달성하려고 그러면은 아주 이상적이기 때문에 달성이 어렵죠. 그래서 뭐 하느냐? 바로 달성 가능한 규제 기준을 만들어요. 바로 이 법적 규제를 하나 이건 법이에요. 법적 규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판정 기준을 먼저 만들고 판정 기준은 뭐 거의 다 지금 이상적으로 나와 있죠. 나와 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법으로 만드는 거죠. 규제 기준 스탠다드를 만드는 거죠. 크라이테리아와 스탠다드 차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말이에요. 이걸 만들 때는 사람을 중심으로 또 지금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현행 기준도. 그러나 지금 이제 점점 인간뿐만 아니고 자연 생태계까지 고려해서 괜찮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또 이 기준은 말이에요. 환경 기준은 일반 환경 기준이 있고 지역 환경 기준이 있어요. 일반 환경 기준은 뭐냐? 국가 전체에 그걸 하는 거고 지역 환경 기준은 뭔가 하면은 특정 지역에 우리나라의 이 뭐 수도권 특히 이 수도권의 이 대기 오염 문제 수도권에 적용하는 그런 기준이 따로 있죠.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산업단지라든지 그런 특정 지역에만 따로 기준하는 이런 식으로 일반 환경 기준은 국가 전체에 적용하고 지역 환경 기준은 특정 지역에만 적용하는 나누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 환경 기준과 이 배출 기준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배출 기준하고 환경 기준은 말이에요. 앞에서 아마 학생들 대충 짐작을 할 건데 이 그림을 보면서 환경공학 개론에도 이게 나오죠. 강이 있고 강에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정수해 가지고 우리가 먹지요. 먹는 물을 만들고 그걸 사용을 하고 이제 버리면은 하수를 처리해 가지고 버려요. 버릴 때 이 배출 기준은 뭔가 하면 바로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버릴 때 얼마여야 한다. 서울에 무슨 뭐 탄천 하수 처리장 뭐 다 그렇죠. 그리고 그 대신에 요거는 뭐냐? 환경 기준은 뭐 강에서의 기준이 스트림 스탠다드. 강이 그러니까 이게 원래 스트림 스탠다드는 앰비언트 스탠다드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은 마시는데 기준 우리가 음용수 기준이고 여기서는 이게 먹는 물에 대한 거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뭔가 하면 버릴 때 환경일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이게 하수 처리장에서만 이렇지 저런 경우는 또 뭔가 하면은 바로 그 공기 그러니까 저 공장에서 꿀뚝에서 배출을 할 때 꿀뚝에서 연기를 뿜어낼 때 그때 똑같죠. 공장 꿀뚝이나 또 하늘이나 똑같은 그런 식이죠. 근데 이 배출 기준치는 봐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에미션 스탠다드 이건 대기에서 주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우리나라는 다 배출 기준인데 영어로는 에미션 스탠다드, 에플루언트 스탠다드, 물에서 주로 써요. 디스차지 스탠다드 이것도 뭔가 물에서 주로 많이 써요. 이런 거 다 뭔가 하면 영어로 이런 것들을 다 배출 기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뭔가 하면 배출 시설에서 내놓을 수 있는 오염 물질의 최대 허용치. 최대 허용치. 근데 이것이 허용량이 될 수 있고 농도도 될 수가 있어요. 왜 이게 허용량과 농도를 같이 주는가 하면은 농도만을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하수를 처리해가 버리는데 얼마 이상 버리지 말아라. 얼마 농도 이상 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이 물을 끌고 가서 섞어서 버리면은 그 기준을 다 만족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농도도 따로 주면서 전체 섞지 말아야 섞으면은 이걸 맑은 물을 가져와 가지고 섞어서 버리면은 농도는 떨어지죠. 농도는 떨어지지만은 양은 안 변하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 배출 기준, 여기서 버릴 수 있는 양은 뭔가 하면은 여기에서 주어진 환경 기준에 따라 결정되죠.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강이 크다, 잘 섞인다, 그럼 많이 버려도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 강이 그냥 개천처럼 쫄쫄쫄 흘러간다. 여기에 개천처럼 조금 조금 흘러가면은 여기에 많이 버릴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더 많이 처리해가지고 더 깨끗하게 처리해서 버려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 배출 기준은 환경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달라진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호수는 아주 맑은 물이 유지돼야 돼요. 그 물로 가지고 우리가 먹는 물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거기는 깨끗한 물이니까 아주 처리를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한강 말단처럼 말이에요. 금방 바다로 갈 여기는 조금 많이 벌어도 되겠죠. 기준이 낮게 주어지는 거죠. 그런 것 따라 가지고 하는데 그 배출 기준과 환경 기준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이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은 역사적으로는 말이에요. 실제로 방금 그랬죠. 배출 환경 기준을 따라서 배출 기준이 정해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적으로는 배출 기준이 먼저 정해졌어요. 외국에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 환경 기준 강에서의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 이해를 하고 이 배출 기준을 정하는 게 맞는데 처음 이 제도가 들어올 때는 그러한 관계를 알지 못하고 단지 뭔가 하면 간단하게 여기에 당신 얼마 버리라 여기 얼마 버리라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배출 기준이 먼저 제정됐어요. 그 우리나라도 보면은 환경 기준은 1977년도에 환경보전법이 처음 제정될 때 실행은 78년 됐지만 보전법이 실행은 제정될 때는 이때 됐죠. 그런데 배출 기준은 71년도에 공해방지법을 개정하면서 먼저 도입을 했어요. 먼저 얼마 이하로 하라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또 환경 기준은 말이에요. 뭐냐면은 지역의 자연 생태계라든지 국민 건강을 당연하죠. 국민 건강, 그 자연 생태계 강에서 물고기가 여기 이 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경우를 하는데 여기 연어가 사느냐 안 사느냐, 송어가 사느냐 안 사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해지는 기준이 달라져요. 그런데 배출 기준은 뭐냐? 지역의 기상, 그 지역에 바람이 잘 부느냐? 만약에 이런 거죠. 우리가 동해 연안의 강릉 같은 경우에 바다에 인접해 있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굴뚝에 여러 가지 대기 오염 물질을 조금 농도가 높게 버려도 큰 피해가 없지요. 그 지역이 해안가냐 내륙이냐 뭐 이런 걸 따라요. 그 지역의 기상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물의 어떤 물 같으면 수체의 특성, 고여 있는 호수물이냐 아니면은 뭐 흐르는 강물이냐 아니면 바닷가에 버리느냐 뭐 그런 것. 그 다음에 무슨 뭐 지형 특성, 그 지역이 분지냐 아니냐 이런 따라 다 달라져요. 그래서 환경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배출 기준은 물론 배출 기준은 환경 기준에 근거를 하지만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정해진다. 환경 기준은 또 하나가 뭔가 하면 구속력이 없어요. 잘못한다 해서 뭐 법적으로 뭐 그것도 없어요. 없고 거기서 뭐 하는가 하면은 저걸 해요. 행정기관이 그냥 준수하면 되는 거죠. 근데 배출 기준은 많으냐? 잘못하면은 구속, 법을 공장에서 버리라는 폐수 기준치 이상 버리면은 벌금도 내고 뭐 형도 살고 하는 거죠. 그리고 환경 기준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배출 기준은 그 밑에 법들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물환경 이름 바뀌었죠. 물환경보전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환경 기준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 환경지를 조사하고 감시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환경 보전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토의 이 물, 대기, 토양, 그 다음에 무슨 뭐 생태계 등에 대한 것들을 계속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감시하는 거죠. 우리가 미세먼지라든지 또 한강의 수질이라든지 또 뭐 어떤 산에 거기에 살아가는 또 멸종 위기종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감시 측정 체계를 유지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뭐 하느냐 환경 현황을 파악을 하는 거죠. 이 자료는 뭔가 하면 하나의 우리나라의 대기 상태가 어떠냐 그걸 알기 위해 가지고 이제 환경부 자신도 하지만은 또 시도에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25개 구청마다 각 측정하는 장비가 있어요. 측정 장소가 있어요. 그걸 측정하고 또 기상청에서도 측정을 하고 해가지고 그 자료를 바로 이 나미스라는 대기 측봉 관리 그 시스템에 올리고 그거로 해가지고 우리 전체의 그 뭐 환경부도 이걸 사용하고 기타 일반인들도 이걸 접근할 수가 있고 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뭔가 하면은 감시 측정 체계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뭔가 하면은 환경 현황을 파악을 하고 이걸 파악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어떠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환경 개선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결국은 뭔가 하면은 앞으로 환경 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그리고 국토의 이 환경질 감시가 환경 행제에 아주 중요한 그 고유 업무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대기하고 달리 이거는 수질이에요. 수질도 전국 곳곳에 이 측정 시스템을 그리고 또 수질도 과거보다도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자동 측정망으로 지금 환경부에 앉아가지고 뭔가 하면 낙동강 말단에 지금 수질이 어떤가를 실시간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지금 국가에 다 돼 있어요. 그 TMS라는 게 뭔가 하면 텔레메트링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원격으로 측정해가지고 이 터미널 서버에 넣고 이걸 가지고 통합 서버 가지고 환경부도 이걸 보고 또 지방환경청에서도 보고 또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또 지방자치단체 또 이거 말고 이제 한국환경공단에서도 이걸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환경질 조사를 하고 감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장기 계획, 중기 계획. 앞에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그걸 봤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자료 보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떤데? 지금 현재의 고도 정수 처리는 어떻고, 미세먼지는 어떻고, 뭐 상수도 혜택은 어떻고, 멸종 위기종 뭐 이런 것들을 현재는 어떤데? 여기에 앞으로 5년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 과거에는 중기를 이렇게 5년마다 이래 했어요. 지금 최근에는 5년마다 하는 게 너무 일이 많다 해가지고 조금 달리 하는데 이런 식으로 5년 뒤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황 및 이게 현황이죠. 전망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보전 목표 달성을 위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할 거냐. 이걸 하기 위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앞으로 하나의 예를 들면은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뭘 할 거냐. 전기차를 많이 보급할 거다. 이런 것들 아니면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작은 곳에도 하수 처리장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 사업 계획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게 돈이 필요하니까 소요 비용을 산정하고 재원을 어떻게 가져올 거냐. 근데 많은 경우에 국민 세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 앞에서 우리 봤죠. 무슨 무리용 부담금 이런 부담금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재밌는 자료가 있어 가지고 집어넣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82년도에 환경보전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기술이 없어 가지고 독일 기술진의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떻게 조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ADB 아시아개발은행이죠. 아시아개발은행 차관을 가져와 가지고 그 당시에 80년도에 이 한강의 이 한강유역 환경보전계획을 청사진을 만들었다. 그때 80년대면 우리나라 기술이 없어가 외국에 용접 줘가지고 이런 계획들을 수립을 했다는 거죠. 바로 그 얘기. 거기 나오는 앞에 이제 환경보전계획 수립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환경규제지요. 바로 환경규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공해법 시대에도 있었고 아주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환경행정 내용이다. 대부분의 환경법에 여기에 관련되는 거예요. 거의 뭐 많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지금 이름 바뀌어가지고 물환경보전법이 된 그런 것들 다들 뭔가 하면은 이 환경규제예요. 뭐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 정책 수단을 아주 적절히 하는데 이 정책 수단이 바로 저거지요. 그러니까 규제적 수단이냐 경제적 수단이냐 이게인데 바로 바로 이거 규제가 뭔가 하면 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이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함부로 일반 쓰레기에 버리지 말고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 통에다가 해가 하라 이 규제하는 그런 만화가 있어서 내가 여기다가 넣은 거죠. 이 규제를 할 때 우리가 직접 규제와 간접 규제로 나오는데 직접 규제는 뭐 앞에서 받는 규제적 수단이 바로 직접 규제예요. 법적으로 이거를 못하게 하고 강제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뭔가 하면 그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경우가 바로 뭐냐 배출을 규제하는 경우 배출 규제 그리고 배출 규제 말고도 여러 가지 뒤에 이제 규제 방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배출 규제예요. 배출 기준을 정해놓고 위반 시 벌칙을 주는 거죠. 배출 규제 방법은 앞에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가 뭐냐 농도 규제. 배출 농도를 정해놓고 규제를 하는 게 하수 처리장에서 하수를 처리해 가지고 BOD 30 이하로 처리해서 버려라. 우리 농도 규제예요. 근데 농도 규제의 문제는 뭐예요? 이게 희석을 해가지고 버리면 대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이렇게 희석을 해가 버리니까 배출량까지 정해주는 거예요. 단위 시간당 배출할 수 있는 양을 규제를 해준다. 그 과거에는 농도 규제하고 배출량 규제가 주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뭔가 하면 1, 2가 관리 단속이 용이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농도 규제, 배출량 규제로 함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어떤 그런 강이 하나 조그마한 하천이 있다. 그러면 하천이 있으면은 여러 개의 오염원이 있어. 얘도 폐수를 버리고 쟤도 폐수를 버리고 뭐 이러면은 그렇죠? 이러면 버리면은 아무도 농도 규제, 배출량 규제를 안 어겼는데 그 강에 새로운 또 오염원이 얘도 들어오고 하면은 아무도 어기지 않았는데 계속 앞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전체 양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장내 오염 증가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뭘 하느냐? 이제 총량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90년대 이후에 적용하기 총량 규제. 다시 말해가 뭔가 하면은 어떤 강이 있으면은 그 강에 버릴 수 있는 전체량을 정해놓고 그 전체량을 규제를 하는 거죠. 또 서울에도 만약에 우리 수도권 대기오염 같은 것도 수도권에 여기 이 공장에서도 꿀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저 공장에서도 꿀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걸 그냥 그 꿀뚝마다 농도와 배출만 구제하면은 계속 새로운 오염원이 생기면은 이게 아무도 법을 어기지 않아도 대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위해 가지고 수도권에는 얼마까지 버릴 수 있는 전체량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있는 걸 사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출권 거래 제도가 나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우리가 배출이도 총량 규제 뒤에 우리 다시 나올 거예요. 다시 거기 가서 수질도 그렇고 뭐 구체적으로 그림을 가지고 다시 내가 설명할 때 총량은 뭔가 하면 일정 지역에 배출할 수 있는 양을 결정해주고 할당을 하는 건데
이것이 가장 앞선 제도고 이것은 결국은 자정 능력과 또 거기에 축적되는 걸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제도다. 그런 제도고 이것이 결국은 뭔가 하면은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이게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가능해지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수질오염 총량제 뭐 이런 것들 다 총량 규제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시설 규제예요. 특정 시설 반드시 거기에 어떤 곳에는 2차 처리를 해라. 뭐 고도 처리를 하라. 또 그런 시설을 반드시 달아라. 우리 그 자동차에 그 뭐라 그러나 그 삼원 촉매제 그걸 안 달면 자동차 못 움직이죠. 그런 시설 규제, 토지 이용 규제 앞에서겠죠. 개발 제한 구역, 상수원 보호 구역, 또 연료도 뭔가 하면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죠. 반드시 자동차에 저유황유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저유황유 말고는 못 쓰게 돼. 자용 연료의 종류 제한, 그 다음에 그러한 폐수 처리장, 하수 처리장을 관리할 때는 수질 기사를 받은 사람한테 시설 관리자에 대해 가지고 관련 시설 운용자의 특별 교육 또 자격증을 요구하는 거죠. 아까 제가 거기에 이야기했던 국립환경인력 인력 개발은 거기서 뭐 하느냐 하면은 그런 하수 처리 관리하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그게 바로 그거 안 하면은 이 사람들 위반이에요. 행위 규제, 특정 행위, 상수원 지역 가서 뭐 낚시도 못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소각 금지, 취사 금지, 이게 다 우리 산에 가서 그 가서 그걸 저걸 뭐라 그러노 저 산에 가서 절대로 불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 취사 못하게 되죠. 그런 것들. 그냥 배출 시설 인허가 등록 뭐 하는 것들. 근데 이걸 만약에 안 하면 뭐 하느냐? 이 배출 시설 인허가 신고 등록제도 다 어떤 규제죠, 이게. 반드시 어떻게 거기서 어떤 공장을 세우려 그러면 거기서 폐수가 나오면은 인허가 등록 신고하고 등록하고 해야 돼.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안 할 때는 뭐 하냐? 강제 수단을 하는 거죠. 이걸 이행 확보 수단을 하는데 만약에 가면은 조업 정지나 고업 정지나 조업에 대해서 아예 공장을 못 돌리게 하든지 아니면은 저런 경우도 있어요. 대기오염 같은 거는 겨울에 대기오염 문제가 되니까 겨울에는 공장을 못 돌리게 하는 뭐 제한, 이전 명령, 다른 곳으로 가라. 허가를 취소하고 말이에요. 또 벌금형을 그래서 저게 그 하수 처리장 이런 거 잘못 운영하면은 형무소예요. 그런 문제들 특히 이게 뭔가 하면은 환경도 이게 양벌제가 돼 가지고요. 하수 처리장 내가 공장에 있고 공장 주인이 있고 사장이 있고 그 공장에 이 폐수를 관리하는 환경기사가 있다. 만약에 법을 어겼다. 양벌제라는 게 뭔가 하면은 공장의 사장하고 그 관리하는 사람을 같이 처벌하는 지금 환경처벌이 그래도 굉장히 엄격하게 돼요. 이 간접 규제는 뭔가 하면 바로 경제적 수단이 앞에서 봤던 직접 규제와 함께 적용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유인책 앞에서 우리 경제적 수단 봤지요. 원인자에게 경제적 자유활동을 보장하면서 당신이 조금 더 오염된 물을 버리고 벌금을 낼래 아니면은 당신이 처리할래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벌금 내는 것보다 처리하는 게 나으니까 새로운 환경기술을 유도하도록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이런 것들 보조금제 앞에서 우리 봤죠. 조세 감면, 금융 지원, 보조금 지원 특혜도 제공하고 말이에요. 뭐 이런 것들. 부가금제 보면은 배출 부가금제 뒤에 우리 대기나 물에 뭐 그거 나와요. 부가금은 일종의 뭐냐면은 벌금 형식이죠. 그 기준에 넘어나면은 부가금을 그리고 또 이 폐기물 같은 거는 뭔가 하면 강제 저당금. 그 우리 병에 들어있는 맥주를 살 때 그 맥주 병값을 먼저 맡겨놓고 사고 그 맥주를 먹고 다시 그걸 돌려줌으로 해가 자기가 맡겨놨는 그 병값을 받아내는 이게 바로 예치금. 부담금은 부가금하고 달리 뭔가 부담금은 뭐냐?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고 폐수를 처리할 때 각자 나누어 가지고 부담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부담금 물이용 부담금제 바로 우리 그 먹는 물 그 수돗물에 대해 가지고 물이용 부담금제 또 우리 먹는 샘물도 지하수 뭐 이런 거 관리를 해 가지고 수질 개선 부담금 이런 것도 있죠.